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 1위는요. 정치 분야에서 좀 나왔고요. 키워드는 역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세일즈 외교에 나서서 이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한 건데요. 양국이 최소 61억 달러, 그러니까 7조 5천억 정도 24건의 양해각서 MOU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한국의 첨단 산업 영역이 시너지를 이뤄서 세계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성과를 좀 밝힌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번 MOU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무함마드 빈 자드 나얀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다음 날에 이제 7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양해각서 MOU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해각서 MOU이다 보니까 SNS 상에서는 이게 이제 단순히 MOU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이게 윤 대통령이 이번에 UAE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러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또 다보스 포럼에서의 특별 연설 진행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나올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에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성남 FC입니다. 역시 이제 서울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시 이제 소환 통보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거고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이제 대장동 관련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SNS상에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주자는 경제 분야에서 나왔다고요? 또? 네, 맞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일단 CPI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참 재밌는 게 이 경제 키워드 요즘에 볼 때마다 항상 미국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의 움직임들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세계가 연결된. 미국 물가가 계속 낮아지면은 그렇죠. 미국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대비는 6.5%인데 이게 상승인데 이게 11월엔 7.1%였으니까 한 달 대비 한 0.6%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긴축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 그리고 아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긴축이 종료되고 조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주장하는 SNS의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원래 이제 12월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1월이 되더라도 좀 회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른바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33% 넘게 급락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1월에만 6.66%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나 S&P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도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 자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가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아직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포인트로 삼는 게 그러니까 두 분 어떤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지금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 이번 주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라고 하는 게 지난 4분기의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4분기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난 마지막 해에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니까 결국 그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게 어느 정도 방어만 하면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중국의 경제가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늦게 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증시 특히나 미국에서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금방 내릴 것처럼 또 하다가 보면 또 아니고 이런 일들을 지금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좀 부정적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요즘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가요? 경제 분야 키워드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내는 거라도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관련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텍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세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가지고 작년부터 좀 했는데 네. 자동차세를 연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두 번에 나눠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합쳐서 1년 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데 이 할인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0% 할인을 해줬고 예. 올해는 7% 정도 지금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지금 할인율이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용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처음에 합쳐서 내는 국세 신고세율 공제율이요. 원래 최종 3%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3% 할인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도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 정도까지 할인을 해줬고 그리고 올해는 이게 7% 정도, 내년은 5%, 2025년 이후에는 이제 3%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3% 하는 건데 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10%까지 늘려줬었던 거죠. 아니요, 국민 상대로 네. 약간 미끼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저도 이게 올해 특히나 보니까 SNS나 정부에서 되게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럴 거면 이제 작년에 10% 줬는데 할인해줬는데 작년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부동산 보유세도 깎아주고 뭐 다주택자들도 뭐 거래세, 양도세 다 깎아준다 그러고 네. 법인세도 깎아주면서 국민들한테는 할 때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지. 그러니까요. 꼭 이럴 때는 뭐 지방제 세법 시행령 뭐 이렇게 보시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올해 또 이제 연말정산도 이제 좀 예, 키워드가 관심 나오고 많으실 거예요. 있어요. 예. 연말정산 시즌이 된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우리가 잘하면 13월에 보너스, 잘못하면 추가 세금 고지서 뭐 이렇게 불리는데 예. 여러 가지 팁들이 있죠. 근데 올해 좀 달라지는 팁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대중교통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신용카드 전통시작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예. 공제 한도가 100만 원. 또 지난해 7월에서 12월에 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놓치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 활동비 이것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이제 현장 학습비나 재료비, 차량 운행비는 제외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더 짚어보면 예. 곧 이제 가장 많이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 인적 공제란 말이에요. 사람에 네네. 대한 거. 그쵸. 근데 이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연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넣어야지라고 하면 되려 이제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만약에 부부가 따로 정산을 한다면 누구에게 들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면서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네.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그 자녀들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 한번 설 때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싶어요. 정리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3위 주제는 뭡니까?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강제징용인데요. 이게 한일 간의 이제 외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지금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재단을 통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합의 도달까지 좀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관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과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외교부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피해자들,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우리나라 정부도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피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일본 쪽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뭐 양국 정부 간의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금 대신에
변제하는 재단에도 기부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질문에서 언급을 삼가겠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댓글들에서 분노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일본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아쉬울 게 없는데 왜 그러는 거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해자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해자가 뭐 알아서 해야 되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분노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가 좀 재밌는데 웨딩 우승컵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골프 선수인 김시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신혼여행 가면 신혼여행을 해야지 왜 그러니까요. 골프대회 나갑니까? 이게 좀 참 재밌는 건데요. 이제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건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골프 선수랑 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KLPGA 투어 오지연 선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은 이제 신혼여행처럼 즐기고 반은 이제 가벼운 여행 느낌으로 같이 대회를 참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부가 되신 이제 오지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또 여자 프로로 선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 신랑인 김시우 선수의 어떤 내조를 위해서 이제 본인은 선수를 내려놓고 계속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 옆에서 돕는 건데요. 돕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까지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시우 선수가 신혼여행으로 온 느낌이라서 부담이 없었고 경기 후에 이제 데이트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하와이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특히나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런 골프나 이런 운동이 단순히 어떤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혼여행처럼 골프 경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평생 신혼여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여러 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심준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덕수고 졸업 예정인 오른손 투수 심준석 선수인데 네.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피츠버그로 간 건데요. 예. 이게 마치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 박찬호 선수를 이제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5세 미만 국제 아마추어 선수 계약금 한도를 이번에 이 심준석 선수가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냐면 72억 3천만 원을 이제 그 피츠버그가 지금 이제 아마추어 선수 영입에 쓸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비용을 이제 거의 최대한으로 써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심준석 선수의 계약금만 하더라도 지금 12억 3천만 원이 넘는 규모. 그러니까는 이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선수를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준석 선수가 지금 한 평균 151에서 154km 정도의 이제 빠른 공을 던지고 최고 시속도 161km 정도 던진다고 해요. 엄청난 파이어볼로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류현진 선수처럼 커브도 좋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구종을 잘 제구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19살인데 194cm에 몸무게 97.5. 그러니까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수가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가니까 이거 박찬호 제2의 박찬호가 기대된다라는 사람들의 좀 그 기대감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설날인데요. 근데 예.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고물가로 인해서 설날인데 기부가 좀 줄어들어서 무료 급식소가 처음으로 설날에 나눠줄 떡국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바퍼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노숙자들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러한 곳들이 지금 뭐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서 올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도 있고요. 또 푸드뱅크 같은 곳들이 빵이나 떡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좀 받게 되는데 빵이나 떡집이 상당히 요즘 폐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받는 것 자체가 걱정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설 때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좀 생각하면서 행복한 연휴를 같이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